요즘 가평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혜로 떠들썩하죠. 많은 사람들이 경악하는 지점 중 하나는 바로 이은혜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남자 3명이 모두 사망했다는 점이죠. 가짜 연인으로 지내며 결국 그들을 모두 죽음으로 내몰았던 이은혜를 보면서 저는 버닝의 벤이 떠올랐습니다. 벤 역시 여자들을 죽인 것으로 강하게 의심은 드는데 정작 확실한 물증은 없는 그런 케이스라고 할 수 있죠. 사이코패스를 넘어서 연쇄살인마에 이르는 그들의 어두운 내면은 과연 어떤 풍경일까요? 버닝의 벤을 보면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모습이 엿보입니다. 곱창집에서 벤과 종수 그리고 해미가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보면 해미가 울먹이면서 아프리카에서의 기억을 쏟아내는데 갑자기 막 눈물이 나는 거야. 그 장면을 무덤덤하게 바라만 보고 있던 벤이 한마디 던집니다. 눈물을 흘리고 울어본 적이 없거든. 내 기억 속에서는 난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어요. 의아한 종수가 그래도 눈물이랑 다르게 슬픈 감정은 느낄 수 있지 않느냐 되물어보자 다시 답하죠. 눈물이란 증거가 없으니 그게 슬픈 감정인지도 모르죠. 눈물이라는 감정은 다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할 때 나올 수가 있는데 한 번도 다른 사람을 공감해 본 적이 없다는 벤의 자기 고백이기도 하죠. 그럼 벤은 사이코패스일까요? 제가 보기엔 충분히 사이코패스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모든 사이코패스가 범죄자는 아니지만 많은 범죄자들이 사이코패스라고 할 수 있죠. 매력적이고 인위적이며 뛰어난 말빨로 겉보기엔 번지르르한 피상적인 인간관계를 맺는 그러한 점들이 사이코패스의 특징입니다. 눈을 감고. 그 핵심에는 바로 공감 능력의 결여가 있습니다. 연쇄살인범은 정말 우리 주변 가까이 옆집에 있습니다. FBI 프로파일링에 따르면 연쇄살인범은 누군가의 아버지인 동시에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왜냐하면 그들의 일상은 안정적이고 사이코패스들은 일탈행위를 통해 자신의 판타지를 충족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교한 연쇄살인을 계획하게 되는 것이죠. 버닝의 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일상은 매우 평온합니다. 심지어 특별한 직업도 없어 보이는데 포르쉐와 방배동 단독주택이라는 일반인으로서는 범접하기 힘든 부를 소유한 사람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는 더 지루해 보입니다. 지인들과 파티를 자주 하는 걸로 보이는데 해미를 소개하는 그 자리에서 해미가 그레이트 헝거의 춤을 추는 모습을 바라보며 그저 크게 하품을 할 뿐이죠. 벤의 이러한 무심하고 나른한 행동이 사이코패스의 특징과 연결된다는 걸 최근 뇌과학을 활용한 범죄 연구에서 밝혀낸 적이 있습니다. 사이코패스와 일반인은 처음부터 뇌구조가 달랐다는 것이죠. 에이드리언 레인 교수는 자신의 연구 결과를 The Anatomy of Violence라는 책으로 발표합니다. 갑작스러운 분노로 인해서 충동적인 살인을 저질렀던 범죄자들은 행동 조절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전전두엽 피질에서 기능 저하가 나왔던 반면 사이코패스 기질이 있는 살인범들은 편도체라는 부분의 기능에만 이상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편도체는 공감 능력, 죄책감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또 다른 특성으로는 일반인에 비해 사이코패스의 심장 박동수는 굉장히 느렸습니다. 즉, 크게 놀라지 않는다는 거죠. 남들만큼 공포를 느끼지도 않고 자기가 한 일의 결과에 대한 두려움 또한 덜한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코패스에게는 인생이 정말 지루하게 느껴지고요. 그 결과 스릴을 추구하고 더더욱 강렬한 자극을 원하게 되죠. 심리학자 조엘 노리스는 이런 연쇄살인범들의 경우 6가지 단계를 반복한다는 점을 알아냈습니다. 아우라 단계, 트롤링 단계, 구애 단계, 포획 단계, 실행 단계, 우울 단계. 아우라 단계는 그동안 자신의 판타지를 억누르고 살아왔던 사이코패스가 점차 현실과 자신의 상상을 혼동하게 되고요. 현실 감각을 점점 잃기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그 다음 트롤링 단계는 피해자를 물색하는 단계입니다. 판타지를 충족할 장소라던가 피해자를 찾는 과정이죠. 집에서 가까운 곳이든 먼 곳이든 운전하고 돌아다니면서 물색을 하게 됩니다. 난 비닐하우스를 태우는 취미가 있어요. 3번째는 구애 단계입니다. 피해자를 확보하고 충분히 가까운 거리로 다가서게 되는 단계죠. 벤은 자신의 재력 그리고 외모를 이용해서 여행 중에 만난 해미에게 접근한 것처럼 해미가 사라진 후에도 아무렇지 않게 다른 여자와 함께 카페에 있다가 종수와 만나게 되는 바로 그 단계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포획 단계입니다. 조엘 로리스는 바로 이 단계를 역할이 뒤바뀐 채 살인범이 자신의 유년기와 재회하는 의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연쇄살인범은 이 단계부터 알 수 없는 쾌감에 들어서게 됩니다. 그 다음 실행 단계에서는 피해자를 인간이 아닌 것처럼 다룬 뒤에 살해하는 단계입니다. 어떤 살인마들은 물건을 수집하기도 합니다. 이걸 토템이라고 하는데요. 일종의 기념품처럼 집으로 가져가서 말 그대로 살인의 추억 속에 잠기기 위한 것이죠. 벤의 집 화장실에는 토템으로 보이는 여자들의 시계가 가득 차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우울 단계는 살인 후에 흥분이 사라지고 판타지에서 현실로 돌아오면서 이 사이코패스들의 우울증이 시작되는 단계입니다. 연쇄살인범들이 범죄를 반복하는 이유도 이러한 우울감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러는 것이죠. 벤도 이야기합니다. 2달에 한 번씩 비닐하우스를 물색하고 태운다고 말이죠. 2달에 한 번쯤? 일종의 주기성을 갖는 겁니다. 우울감을 견디지 못하고 2달에 한 번씩 누군가를 납치하고 살해하고 싶은 욕망에 시달린다고 말이죠. 사람들이 떠내려간다. 지금까지 버닝의 벤을 중심으로 연쇄살인마들의 심리, 뇌구조가 다른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일반인들로서는 도저히 공감하기 힘든 그들만의 세계라고 할 수 있죠. 연쇄살인마 유형의 빌런은 우리 일상 가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살면서 한 번도 눈물을 흘린 적이 없다고 말하는 누군가를 여러분이 본다면 바로 도망치세요. 지금까지 옆집에 사는 뇌과학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사라지게 할 수 있어요.